금요일 맞아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정리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뵈면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기분도 들고요. 모셔보겠습니다.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요, 박사님, 사실 막 그렇게 큰 이벤트라든지 지표 발표라든지 초반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작을 좀 했던 것 같은데 항상 복병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은? 이번 주는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네. 미국의 자산이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에서 뭐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자본 이동, 이게 일시적으로 미 달러가 약하고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서 일시적인 신흥국 자본으로의 이동인지 아니면 뭐 좀 의미 있는 추세적인 이동인지에 대한 조금 뭐 그런 판단이 아직까지는 조금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흔히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들이 채권이나 주식을 팔고 떠나면서 환율까지 약해지는 이런 상황하고 조금 흡사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짧지만 한두 주 지난 그런 측면에서 뭐 신흥국에 대한 고민, 중국으로 가야 되나, 뭐 인도를 사야 되나,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나, 뭐 이런 그 고민들이 많으신, 고민을 많이 하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이제 그런데 일시적으로 신흥국으로의 이동인지 아니면 조금 추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고민의 결론을 조금 내리셨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뭐 추세는 네.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드시 뭐 트럼프의 예산안이라든지 공화당의 예산안이라든지 트럼프 정부의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촉발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이런 흐름이 조금 한계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조금 이렇게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기 어려운 조금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2025년 올 하반기만 놓고 보면 이런 현상을 너무 단기에 진행되는 그런 그 현상으로 보면서 빨리 행동할 필요는 없다. 약간의 예고편이다.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부채 사이클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표출한 시장의 예고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과 이번 주 내내 보여줬던 이 흐름은 예고편, 앞으로 뭐 단시간에 그렇게 확 바뀔 것이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긴 그림에 있어서 좀 예고편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면 네. 되겠네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영향이 어떨까 했는데 초반에는 시장이 좀 무덤덤한데 새로운 이슈가 아니어서 그런가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감세한 통과 이슈라든지 뭐 20년물 국채 입찰이 불안했다, 뭐 부진했다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빚에 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진짜 좀 크구나. 그리고 시장이 그제서는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지 좀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2011년에 S&P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2023년에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에 무디스가 키 맞추기를 한 것에 불과하지만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때보다는 2년 전 혹은 10여 년 전보다는 상당히 미국의 재정 수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고 미국의 대차대조표를 미국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보면 이거는 신흥국 수준이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 일본의 240%의 거의 절반 수준이고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었다면 네. 미국의 강력한 패권이 아니었다면 이 환율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환율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율의 시스템을 환율 패권을 조금 단순히 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그 지난 수십 년간 혹은 뭐 수백 년간 기축통화의 흐름을 보면 뭐 사실은 100여 년 전에는 파운드화가 그 기축통화였고 그 전에는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기축통화였는데 이러한 기축통화국은 한 방에 맛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맛이 가는 상황은 군사력이 약해질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유지되는 한 인위적으로 좀 뭐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달러 패권은 곧 국가의 패권인데 이런 부분이 단순하지는 않다. 지금 뭐 1, 2년간 달러 패권이 엉망이 되고 달러가 뭐 완전히 폭락하고 국채 시장이 붕괴되는 금리가 폭등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달러 패권은 유지될 거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를 조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미 실금이 가고 있는데 이 실금이 가는 상태에서 다른 미국이 강대국이 아니었으면 이게 무너졌죠. 무너질 텐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수십 년의 장기적인 사이클에 조금 과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신용과 부채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레이트 사이클. 미국은 좀 막바지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 막바지 사이클이 10년이 지속될지 20년이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뭐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장기 자산 운용자들이 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달러가 더 약해지겠는데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사고 좀 달러를 줄이고 이런 움직임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년 후, 10년 후에 달러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는 아마 약해져 있지 않을까 네. 쪽으로 조금씩 이제 방향성을 잡고 네. 베팅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채권 금리가 다소 간밤에는 뭐 안정을 보였다. 이게 추세적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수준 레벨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10년물 뭐 4.5, 30년물 5%그 위로 움직였던 요 흐름은 더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으로 보세요, 박사님. 네, 뭐 네.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좀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앞서 말씀 나눴듯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트럼프 표현식으로 네. 이 법안이 결국에는 뭐 미국의 재정 적자를 향후 한 뭐 10년간 5조 달러 가까이 높일 것 같고 그러면 재정 적자 GDP 비율이 지금 6%대에서 9%대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이 이제 국채를 많이 찍어냈습니다. 네.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가파르게 국가 부채가 증가했는데 문제는 2020년 뭐 그 전후로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한 1% 미만의 국채가 한 40% 됐습니다. 근데 이런 국채가 지금 속속 만기가 돌아오면서 높은 금리로 차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4% 이상의 국채 금리는 과거에는 5% 미만이었거든요. 네, 네.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2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은 빠져나가고 높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은 거의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채권의 소위 이제 쿠폰 레이트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국채의 절대 발행량, 발행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채권 시장에 상당히 가속적으로 압력을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다른 변수는 이제 관세지 않습니까? 관세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 희망하는 것은 다른 거 다 빼고 보편 관세만 하면 좋겠다. 지금 뭐 각국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보편 관세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없던 게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한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한 3조 3천억 달러의 수입 금액에 대해서 평균 한 3% 정도의 실효 관세율이 적용되던 게 작년까지도 이게 한 10%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을까? 뭐 기업들이 그 가격 상승을 흡수하고 또 수출국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흡수하고 환율을 절하시키든 말든 뭐 이런 식으로 흡수한다고 해도 미국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할 거다. 그래서 연말에 미국 근원 CPI가 한 3.5%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원래는 3.0% 정도로 봤거든요. 3.0% 미만으로 근원 CPI를 봤는데 한 0.5%포인트는 또 올라갈 것 같고 이게 또 계속 진행되면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이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일까? 사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한번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임금 상승 압력이 있고요. 그러면 임금 상승 압력이 또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뭐 임금을 올려주세요. 라는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겨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뭐 거의 명확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경기 침체가 오고 비로소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인데 문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작년에 2.8% 성장해서 올해 뭐 한 1.5%까지 경제 성장이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떨어져도 예전 같으면은 1.5%의 성장률이 미국 국채 10년물을 한 3% 정도까지 끌어내렸는데 이 3%까지 끌어내리지 않고 4% 위에서 놀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채 시장의 발행, 금리의 상승, 그리고 막대한 통화 팽창, 그리고 관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금리가 경기의 레벨에 비해서 경기 수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주식 시장, 위험자산 시장의 수익률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박사님, 그 채권 자경단 이렇게 채권 금리가 확 튀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진짜 조직을 이뤄서 활동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채권을 매도하고 금리를 상승을 이제 유도를 하면서 대규모 채권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당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반대를 표하는 뭐 그런 거다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의 상황에 빗대면 다시 채권 자경단이 뭐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나 뭐 이런 우려도 자연스럽게 어제 그제부터 이제 나옵니다. 요 가능성은 뭐 크진 않습니까? 뭐 지금 자경단이 활동하는 건지도 모르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미국의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박사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통용되는 단어인데 결국에는 이제 응징을 한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들이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되는데 건전화시키는 것을 지금 도외시하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그냥 돈을 찍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펑펑 쓰고 그리고 그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서 국채를 사주고 이게 이제 버냉키 때부터 QE라는 게 본격화되고 이게 마치 굉장히 중앙은행의 의로운 행동처럼 사실은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거의 동업자 수준인 거죠.
서로 같은 집안이죠. 지금도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커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뭐, 얘기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 만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독립적이어야 되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의 부채 팽창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엔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채권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응징한다. 그게 이제 라는 자격난 그런 측면인데 뭐 개념이네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이런 흐름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채권 급등 시장이 걱정하는 바 그 중에 하나가 유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세안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네.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감세안 보면서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큰 정책의 틀 두 가지가 줄기가 있었다면 관세와 감세였잖아요. 그러면 관세는 굉장히 좀 걱정거리였고 감세는 시장이 좀 반길 만한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었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사님? 네, 뭐 공약대로 이제 감세를 하는데 더듬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국가 부채 수준과 재정 적자가 상당히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이거는 뭐 2000년부터 계속된 시계를 좀 뒤로 돌리면은 1980년에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에서 30% 사이였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1945년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쟁을 치렀던 수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야만 됐던 수준보다 지금 높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GDP 대비로,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녹록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트럼프는 2017년에 지금 시행했던 그 감세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율 최고 한도를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담은 뭐 팁이라든지 뭐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은 대규모 감세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또 미국 채권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과될 경우에 상원까지 통과돼서 10년간 재정 적자가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3,449조 원 뭐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8,800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일주일간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추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프라이머리 그 지출보다는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이제 뭐 보건복지 비용이라든지 군사비라든지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이게 뭐 그냥 그 마땅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지출 규모보다 이자 지출 비용이 더 커지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은 이게 계속 벌어지는 기본적인 예산 지출보다도 이자 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더 커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개인들도 결국에는 빚이 많으면 소득보다 너무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서 넘어간 빚을 일으키면 이게 이제 빚에 거의 깔려 죽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그 대표적인 국가가 지금 일본이고요.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이런 국가들이 다 120%를 넘은 110%를 넘은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근데 미국은 안 망한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망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CDS 프리미엄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CDS 디폴트의 확률에 베팅하는 그러한 가격인 그게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그래 미국은 부도 안 나도 그렇게 미국 자산이 안전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사님 또 이제 최근 큰 금융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통화, 네, 환율. 특히 아시아 통화 움직임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협상을 하냐 마냐 뭐 이야기도 참 많고 눈치도 참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달러, 원화도 그렇고 뭐 엔화, 뭐 위안화 특히 이 아시아 쪽 통화들이 상당히 좀 주목의 대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은 훼손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적자도 줄이고 싶고 뭐 고수준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사님? 글쎄요, 어떤 네. 얘기가 오갔는지는 우리가 좀 자세히는 알 수 그렇죠. 없죠.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미일 간 네. 그 관세 협상이 있고요. 아마도 베선트 장관은 바쁜 일이 있었는지 빠지더라고요. 드디어 USTR 네. 대표하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음. 이제까지 보도된 바로는 이제 환율 이야기는 없었다. 우리나라 5월 5일 날 지금 어디에서 만났죠? 그 양국 재무부 고위급 회담, 차관급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지금 알려져는 있지만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환율을 조금 건드릴지, 환율 문제를 건드릴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광범위하게 건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나 이렇게 지역적인 국가가 비기축 통화국이 한두 개 동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유로와 그다음에 일본 파운드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뭔가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시아 통화의 지속적인 조금 절상 압력을 줄 정도로 미국이 조금 통화 정책의 시스템이라든지 좀 체계를 바꾸는 그러한 뭐 소위 제2의 플라자 합의라든지 이런 얘기가 조금 실효성 있게 들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아시아 통화가 조금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달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국의 달러가 약한 모습에서 삐져나오는 현상, 상대적으로 삐져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뭐 예상과는 달리 조금 관세를 부과한 미국보다는 관세의 피해가 더 큰 한국, 일본, 중국의 환율이 일기 때와는 달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환율 시장의 왜곡 현상이냐, 잘못된 현상이냐, 아니면 부채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 부과국인 달러가 약하게 움직이는 거냐, 알아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네. 우려했던 원달러가 1,500원 이상이 가고 위안화가 8위안이 넘고 일기 때 같으면 벌써 그랬거든요. 벌써 그래야 마땅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움직이는 8년 전하고는 다른 양상의 환율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조금 전체적인 환율 시장의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가 약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화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조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약세 플러스 그리고 실제로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뭐 눈치라도 줬는지 언제라도 있었는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 나오곤 있었잖아요. 환율 쪽으로도 뭔가의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맞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엔화도 집중하지만 앞서서도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 우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재정만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도 그렇고 뭐 30년물도 그렇고 좀 최고치를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이슈니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영국 금리도 지금 최근에 올라갔고요. 네. 영국의 5월 CPI가 전월비 1% 올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다른 소음적인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영국 금리도 올라가고 일본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독일 금리마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사비를 제외하고는 재정 적자의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군사비 지출은 거기에서 빼야 된다. 네. 어쨌거나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독일마저도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전 세계가 돈을 펑펑 썼고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썼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맞이하고 있고
보험무역이 태조하고 각자 도생해서 조금 뭐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다 같이 모든 국가가 다 조금 망하는 각도. 예, 그러니까 화폐가 휴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네. 이게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데 네. 추세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금리는 뭐 조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이제 협상 뭐 2차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데 협상 쪽에서도 어떤 얘기 들리는지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또 일주일 있다가 정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